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오늘 그러면 예고해드린 것처럼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팀장님과 함께 지금의 투자 전략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저희가 아마 뵙죠? 11월 초에 그때 한번 오셨던 것 같은데. 공매도 네. 금지 조치 된 날인가 다음 날인가 뭐. 네,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11월 초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좀 냉정한 시각을 유지해 주셨는데. 네, 원래 저는 사실 시장을 좋게 보는데 항상 여기만 나오면 냉정하게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래? 그래요? 아니, 타이밍이 되게 공교로운 것 같아요. 이게 올라가는 분위기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좋은데 꼭 아니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네, 이슈가 터지거나 이럴 때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12월 이제 막 초고요. 한 네. 달 정도 조금 덜 남았는데. 뭐 영업일수 한 보름 남았죠 지금. 한 그 정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남았네. 같습니다. 네. 네. 얼마 안 남았죠. 네. 어떻게 남은 뭐 한 보름? 이 정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오늘은 조금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자료를 보고 좀 좋습니다. 네, 그림을 통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보시는 자료가 제가 12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제목이 멈춤을 대비할 때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12월은 통상적으로 좀 쉬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들도 사실 12월에 많이 휴가를 가거든요. 그래서 네. 거래를 좀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기관 투자들도 이제 북을 정리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사실 뭐 11월 말이나 12월 초부터 그거를 진행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 역시 12월에는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걸 좀 꺼립니다. 그래서 수급이 굉장히 좀 공백적인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주식이 막 위쪽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고 약간은 좀 쉬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표를 좀 보여드리면 이 표가요. 연말 수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2013년하고 2022년 10년간의 기준으로 봐서 코스피의 월평균 거래대금을 여기 회색 막대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월평균 거래대금을 파란색 점으로 했는데 뭐 연초에부터 계속 쭉 올라갔던 것은 아무래도 2차 전지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파란색이 위로 올라갔는데 근데 과거 10년간의 평균을 보게 되면 어쨌든 지금 하반기 특히 12월을 보게 되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게 거래가 한산하다는 뜻인데 아마도 이런 현상을 반영하게 되면 12월도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장세에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뭐 개인 투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짧게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면 12월에 많이 안 사십니다. 좀 팔고 나가요. 왜냐하면 12월이 아무래도 주식 투자 관련해서 양도소득과세 대상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12월 28일이 이번이 마지막 거래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보유한 종목의 10억 이상이 돼버리게 되면 사실 과세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0% 정도 세금을 내게 되죠. 근데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일단 이거를 넘지 않으면 비과세인데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또 우리가 뭐 딱 명확하게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조세 당국의 과세 대상 장부에 올라갈 수 있다는 이 우려가 그렇죠.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2012년부터 계속해서 좀 파셨고 2020년하고 2022년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2020년은 아시다시피 2800에서 막 3000으로 넘어가는 딱 그 장이어서 굉장히 주식을 안 사면 큰일 난다. 포모 장세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2022년도는 이때는 정부가 금융투자 종합세 이거를 2년 유예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케이스를 빼게 되면 12월에 약간 순매도 기조가 높고 시장은 약간 소강 상태로 좀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2월에는 뭐 대형주나 방어주 위주로 좀 중립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걸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방어적으로. 그렇죠. 네. 방어적이라고 하면 팔아라. 주식을 뭐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뭐 잠깐 팔고 쉬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그래요? 네. 뭐 어차피 지금 방어주를 사라는 게 아니고. 방어주를 살 수도 있고요. 네. 그게 아니라 그래요? 좀 성장을 기대하고 네. 금리가 지금 엄청나게 빠졌었는데 이걸 바탕으로 올라간 주식이 있다면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잠깐 12월을 쉬는 것도 괜찮은 전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시장을 민감주, 경기 민감주, 경기 방어주, 성장주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데 금리가 11월 달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차익 실현하고 기다리고 내년에 다시 조금 접근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려볼게요. 뭐 좋게 볼 게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좋게 보려고 하더라도 시장 반응이 그렇게 썩 그래?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어제 미국 증시만 보더라도요. 이 고용이 둔화가 되면서 금리가 많이 빠졌어요. 네, 어제 금리가 빠졌습니다. 근데 이 미국 증시가 다 오른 게 아니라 혼조세를 나타내고 그리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대형 빅테크 성장주가 오르긴 했지만 그 탄력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11월 달에 굉장히 많이 빠졌고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한 4번 또는 5번 하는 거를 반영을 한 상황인데 여기서 더 내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도 있고요. 또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올라갔지만 굉장히 탄력이 약한 상황이고 12월을 보게 되면은 좀 차익 실현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네네. 그러면 김대준 팀장께서 보시는 이제 한국이든 미국이든 주식을 사도 될 만한 객관적인 여건의 필요 충분 조건이 뭐예요? 뭐가 구비가 되면 사면 된다. 네, 일단 저는 한 2가지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소비가 정말로 이제 좋아지거나 그게 아니면 또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되거나 이 부분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일단 한국 시장이 올라가려면 수출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 수출 개선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게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근데 여기 자료 가운데 그림이랑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매 판매, 그러니까 소비의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름 그리고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소매 판매가 그래도 쭉쭉쭉 높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둔화가 됐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 쇼핑이 최대 성수기인데 온라인을 빼고는 사실 크게 늘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굉장히 둔탁하고 미국 입장에선 결국에 이 소비가 진행이 되려면 사람들의 심리, 소비 심리 지수라고 있는데 이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게 반등을 해야지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주식을 담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조금 보이지 않아서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인데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 환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별로 안 좋아요. 뭐 상해도 그렇지만 H 지수, 홍콩 H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홍콩 H는 최근에 언론에서도 뭐 ELS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게 과연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제 그 ELS가 우리나라에만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해지북들을 대부분 외국인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게 청산이 돼버리면 기존에 갖고 있는 포지션 같은 것들도 더 추가로 매물화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한국 입장에서만 보게 되면 어쨌든 홍콩 관련 ELS가 홍콩 지수를 담고 있는데 이 낙인 구간 터치했기 때문에 일단은 다 손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만기가 내년 3월, 6월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만기가 됐다. 네, 만기가 오면은 그거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선물과 관련해서 물량이 나올 수 있고요. 나올 수 있겠네. 네, 그런 여파가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빠르게 좀 올라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것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뭔가 불안하다 보는데 중국이 지금 아무런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 게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좀 하고 있긴 한데 시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부족하다 느끼고 있고요. 중국이 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사실 경제 정책을 발표하는 3중 전회라는 걸 했어야 됐어요. 10월하고 11월에. 근데 이걸 안 하고 12월로 넘겼거든요. 미중 갈등 때문에. 근데 12월에 하려고 하니까 중국 내 민심 위반이 굉장히 좀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트리거는 리커창 전 총리의 이제 사망으로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경제를 살리기보다 이 공산당 정권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막 지역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12월에 뭐 경제공작 회의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그냥 단순한 부분이고 내년 1월 13일에 있을 대만 총선
총통 선거를 보고 그때 뭔가 경제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 전까지는 소강 상태고 그게 기점이 돼서 뭔가 굉장히 강한 부양책이 나온다면 그때는 한국 시장도 좀 적극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의 개선을 조금 기대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미국 소비의 개선은 이제 소비가 지금 안 좋아지기 시작한 시점이잖아요. 네. 그러면 한두 달 사이에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러니까 소비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 위축이 되는 부분이 네.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양책이나 지출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하려면은 정부의 이전 지출이 필요하거든요. 이전 소득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안이 꽉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어렵죠. 네, 그래서 예산안이 통과가 되고 고용이나 여러 가지 민간 공공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고 사람들이 미국은 고용 유전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고용을 하면 소득을 벌어들이는 부분을 쓰는 소비로 방향으로 되죠. 바로 네, 소비되죠. 그런 형태가 조금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조금 지켜봐야 될 그런 단계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피본 얘기만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피본 얘기만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조금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근데 뭐 3%를 보시게 되면 연준 FOMC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 부분을 크게 뭐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일단은 금리가 내려가는 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시장이 약간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FOMC만 하더라도요. 기준금리 동결되는 건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기대치를 상회하는 이미 반영하고도 결과는 아닙니다. 넘었죠. 네, 그렇죠. 근데 오히려 사람들한테 서프라이즈를 줄 수 있는 거는 네. 자산 긴축을 언제 끝내냐가 될 거예요. 뭐 연준이 채권 파는 거. 네, 연준이 채권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 미국 내 투자자, 해외 투자자, 미국채 수요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연준이 파는 거를 계속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를 좀 멈춰준다는 코멘트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서프라이즈로 반응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좀 그럴 가능성이 모호하다,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게 미국 시간으로 12월 13일이니까 오늘이 6일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또 소강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국면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좀 더 조심해야 될 섹터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기대를 걸어보면서 저점이라도 매수를 좀 해도 되는 섹터 어떻게 보세요? 뭐 질문의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네. 좀 피해야 되는 섹터는 뭐 중국 민감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경기 민감주. 네, 뭐 화학이랑 철강 업종이 있겠죠. 이 부분은 중국의 투자 수요가 일어나야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네. 예, 그래서 뭐 화학이나 철강 업체들이 사실 지지부진하고요. 이런 것들이 약간 좀 피해야 되는 섹터라고 보고 있고, 그나마 좀 담을 수 있는 섹터는 뭐 탑다운이나 바텀업 측면에서 IT가 그나마 좀 양호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야, 너가 방금 미국의 소비가 둔화된다고 하는데 웬 IT냐? 웬 IT냐? 근데 이게 B2C와 관련된 부분은 약할 수 있는데 B2B와 관련된 부분은 좀 다른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나 자율주행이나 서버 관련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IT 부품이 들어간다면 예전에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한 개, 두 개 들어갔던 게 이제는 탑재량 자체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뭐 여기 그림에서 있지만 어쨌든 외국인은 최근에 반도체를 비롯해서 뭐 HBM 관련주는 계속해서 사고 있고 예. 디램이나 랜드 가격 자체가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 게 눈에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적인 상승 부분, 그리고 매크로 측면에서는 미국에서 ISM 신규 주문과 재고 스프레드라는 게 있는데 재고가 줄고 주문이 늘면은 이게 올라가요. 근데 이게 올라갈 때 한국의 IT 섹터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게 그 반도체 전문가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 네. 근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바텀업을 보시는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도 보실 수도 있고 안 보실 수도 있는데 네. 이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의 설명력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도 이 방송이나 그동안에 반도체 담당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바닥이다 이게
한 1년 전 그때부터 계속 바닥 하면서 뒤로 연장이 계속 됐어요. 근데 이제는 이 실질적인 경제 지표가 조금 반등하는 게 분명히 좀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한국의 수출도 플러스로 돌았고 반도체 수출도 마찬가지로 뭐 일평균이 됐던 전체가 됐던 양전했죠. 네, 양전을 했기 때문에 뭐 시장이 어제는 SK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 자사주 매각 때문에 좀 빠지긴 했지만 이게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저는 아닐 것 같다 보고 있고요. 뭐 빠질 때 좀 사도 괜찮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좀 하면서 좀 팔 거 있으면 좀 팔고 코인 좀 할까요? 코인이요? 네. 코인은 제가 코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코인은 잘 네. 모르겠습니다. 2달 전인가 나오셔서 그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 사실 가격 조정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네. 2달 동안 뭐 공매도 금지 조치로 급등을 했다가 다시 상승으로 대부분 반납한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공매도 금지를 보게 되면 뭐 한국 정부가 개인 투자분들을 위해서 조정을 한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때 어쨌든 급등을 했었고, 근데 이게 점진적으로 올랐으면은 좋았을 수도 있는데 급등하니까 또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펀더멘털을 좀 봐야 되는데, 뭐 지난번에도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2차 전지를 섹터로 담당해서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이야기를 말씀 못 드릴 수 있다. 근데 흘러가는 스토리나 내러티브 정도를 보게 되면 지금 당장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상품 가격, 탄산리튬의 가격을 보는데 또 중국에서 탄산리튬 가격이 뭐 10만 위안 깨고 내려간다는 소식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재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움직여서 이런 것들이 약간 조금 부진한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아마도 연말까지는 특별한 재료가 조금 소진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에코프로 그룹과 삼성 SDI의 44조 원 계약이 있었고 그때 많이 떴는데 그때 올라간 다음에 사실 차트를 보게 되면 바닥에서 올라가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뭐 어제부터 해갖고 또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갖고 있는 매물대가 서로 달라가지고 뭐 조금 밑에서 사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하실 거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려는 그런 니즈가 있으실 텐데 약간은 수급 공방이 좀 진행이 되면서 멈춰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방은 네, 어때요? 전방. 뭐 길게 본다면 사실 성장 산업은 맞는데 가격과 가치가 괴리가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연준의 금리 전망을 보게 되면은 금리가 중장기적으로 아주 롱텀하게는 뭐 2.5%로 가는데 지금은 이게 막 벌어져 있잖아요. 결국에 가치와 가격이 따라가는데 지금은 그 가격이 가치를 너무 많이 선반영해서 올라간 부분이 있고 지난 하반기 동안에 조정 과정을 좀 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검증을 해 나갈 거예요. 그게 시장이 됐던 투자분들이 됐던. 그래서 지금 당장은 호재도 많이 반영을 했고 수급도 꼬여있던 부분이 일정 부분 풀린 부분도 있고 근데 이게 또 내년이 되면은 또 돌아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뭐 매크로나 펀더멘털이나 뭔가 호재가 있다면 올라가고 그게 아니라면 멈추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이 정말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이 빠졌다 이렇게 되면은 뭐 저가 매수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냥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다른 관점인데 이거는 각각의 이제 출구 전략을 통해서 좀 고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김대중 위원이시라면 지금 딱 그 투자를 한다라고 네. 하면 한국 주식이 좋겠어요? 미국 주식이 좋겠어요? 지금요. 네. 지금이라면 저는 두 개 다 안 살 것 같고요. 예. 아니 사람이 뭐 살 거 있어요? 아니면 그냥 돈 갖고 있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사냐 마냐 이랬으면은 살 것 같고요. 전체 시장을 볼 거냐 말 거냐 하면 반도체 외 다른 것들이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이게 좀 실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투자자라면 어차피 투자는 못하지만 애널리스트라서 투자자라면 싸게 사고 싶잖아요. 네. 그리고 12월에 어차피 거래가 안 될 텐데
이럴 때 그냥 좀 쉬고 좀 준비도 하고 좀 몸과 마음을 좀 수양을 한 다음에 내년에 해도 늦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쉬어라. 네, 쉬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증권회사 직원이 쉬라 그러니까 진짜 쉬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쉴 때는 그럼 어떻게 그냥 은행에 넣나요? 아니면 뭐 MMF 뭐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증권 주식에 넣어놨는데 이게 애매해요. 요거 고객 예탁금에 있는 걸 또 빼가지고 예금에 넣는 것도 애매합니다. 예금 CMA 같은 거 하면 되잖아요. CMA도 괜찮은데 뭐 지금 만약에 뭐 채권 금리가 좀 낮게 유지가 된다 하면은 뭐 채권 ETF를 투자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장기채를 권해드리는 게 아니라 단기 채권 같은 걸 넣어놓으면 네. 이게 CMA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고요. 최근에 뭐 단기 채권과 관련된 ETF가 많이 있는데 요것도 하루에 올라가는 뭐 금액이 낮지 않아요. 막 10원, 뭐 많이 올 땐 30원씩. 3%? 아니 3%는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단기 채권이 1년 동안 갖고 있다면 한 3에서 3.5% 정도 수익이 내기 때문에 이거를 12월로 나누게 되면 뭐 0.3 정도가 되고 이거를 맨날 플러스로 나오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 돈을 CMA에 파킹을 시키던가 아니면 그런 단기 채권에 3.5 정도면 그냥 CMA 하는 게 낫겠네요. 네, 잠깐 넣어놓던가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투자 자금의 성향이 뭐 ETF나 이런 걸로 자유롭게 갈 수 있다면 뭐 시장이 좀 아닐 것 같다 그러면 인버스를 사셔도 되고요.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처럼 롱만 살 수 있다면 그럼 뭐 단기 채권으로 잠깐 피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여전히 보수적인 시황관을 견지해 주셨고 12월 말까지는 큰 장 없으니까 오히려 거래 소강 상태가 지속되고 의외의 매물들도 나올 수 있는 섹터나 종목들이 있으니까 좀 정신 건강, 육체 건강을 위해서 수양하면서 내년을 기대하자. 잠시 쉬는 기업도 방법입니다. 네, 내년 초에 뵐게요. 알겠습니다. 네, 잘 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대준 투자전략팀장님이었고요.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